잠깐만. 저 얼굴. 뭐지? 50년 만에 내 옆집에 나와 똑같은 얼굴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릿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 잊을 수가 없다. 7살 겨울, 잿빛 하늘. 엄마는 내 손을 붙잡고 보육원 건물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했다. 차가운 바람이 엄마의 머리카락을 날려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느꼈다. 엄마 손이 미세하게 떨리다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걸. 손이 완전히 떨어지는 순간 내 세상도 함께 떨어져 나갔다. 잠깐만, 엄마. 나는 울음도 제대로 못 터뜨렸다. 엄마는 등을 돌리고 걸어가고 나는 문 앞에서 버려지는 아이가 되었다. 반세기가 흘렀다. 그리고 50년 만에 내 옆집으로 나와 똑같은 얼굴이 나타났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다. 아니, 다시 무너졌다. 보육원에서 배운 건 사랑이 아니라 노동하는 법이었다. 아침엔 바닥 청소, 선생님은 고무장갑도 주지 않고 맨손으로 시켰다. 겨울엔 손이 얼어 갈라졌고 피가 조금씩 배어 나왔다. 은수야, 너는 손이 작아서 구석 닦기 좋아. 그 말에 나는 늘 구석만 닦았다. 점심엔 공용 빨래, 어른들 것까지 모아 큰 대야에서 빨아야 했다. 물은 항상 차가웠고 손끝은 금방 새하얗게 얼었다. 밤엔 어린아이들 재우기. 아이들이 보채면 선생님은 내게 말했다. 네가 달래. 네가 제일 잘해. 내가 달래는 게 아니라 내가 맡는 게 더 많았지만 가끔은 농촌으로 불려갔다. 봉사활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새벽부터 감자를 캐고 고추를 따야 했다. 나는 7살, 10살, 12살. 늘 도움이 필요한 애가 아니라 일손 하나였다. 명절이면 행사장에서 율동을 해야 했다. 지역 유지들이 오는 자리였다. 박수를 받으면 좋아해야 했지만 그 박수는 나를 사람으로 보는 박수가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팠던 건 돌아갈 집이 없다는 사실을 주변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 번은 선물 받은 과자 하나를 숨겨두었다 들킨 날 선생님은 말했다. 은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욕심만 많아. 그 말은 평생 내 귓가에 남았다.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수학여행 얘기로 들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은수는 어차피 못 가잖아. 고아원 애들은 돈 없잖아? 아이들의 웃음. 그 웃음이 내 평생을 조용히 베어갔다.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됐다. 부족한 게 죄가 되는 세상이라는 걸. 보육원을 나오는 순간부터 누구도 나를 책임지지 않았다. 낡은 공장에서 12시간 서서 일했다. 기계 소음이 귀를 때려도 멈추면 혼났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다 뜨거운 물에 손등이 벗겨진 날 사장은 말했다. 집에서 누가 챙겨주는 것도 아니잖아. 좀 버텨.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려서 더 아팠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할 때는 새벽마다 취객들에게 시비가 붙었다. 혼자 감당해야 했다. 짜장면 배달 알바도 했다. 오토바이를 몰 줄도 몰라. 넘어진 적이 여러 번이다. 팔꿈치에서 피가 나도 병원 갈 돈이 없어 그냥 참아냈다. 사랑도 해봤지만 내 가족사를 말하는 순간 상대는 부담스러워했다. 결혼도 했지만 결국 남편은 말했다. 넌 왜 그렇게 불안정해? 왜 늘 눈치만 봐? 그는 내가 왜 그런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몰랐다. 이혼하고 혼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나는 혼자 살아남는 법을 오래전에 배웠으니까. 작은 월세집, 오래된 냄비 2개, 아픈 허리, 버스 타면 삐걱거리는 무릎.
그 정도면 충분했다. 그런데 그 겨울 옆집에 이삿짐 트럭이 왔다. 그리고 내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잠깐만. 저 얼굴 뭐지? 동일한 이목구비, 동일한 눈매, 동일한 인매. 나보다 조금 더 밝은 표정을 가진, 하지만 분명 나였다. 뭐야? 어떻게? 왜? 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기 있는 거야? 여자가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을 귀에 넘길 때 그의 귀 뒤 작은 점 하나가 드러난다. 그 점, 내 귀 뒤에도 똑같이 있는 바로 그 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목소리, 내 목소리와 너무 닮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못 잤다. 혹시 너니? 내가 잃어버렸다고 믿어온 그 아이? 정말로 내 옆집에 이사를 왔다. 운명의 장난이라는 말이 이런 걸까? 서로가 서로를 닮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우리는 며칠 동안 말을 아꼈다. 피하고 싶은데 자꾸 마주치는 얼굴. 눈만 마주쳐도 숨이 가빠지는 그 묘한 감정. 하지만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옆집 문 밖에 앉아 울고 있는 그녀를 나는 볼 수밖에 없었다. 비에 젖은 머리칼 아래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당신도 귀 뒤에 점 있어요? 그 말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회피하던 진실이 문턱을 넘어들어왔다. 나는 말없이 머리칼을 걷어 귀 뒤를 보여줬다. 그녀의 손이 입으로 올라가며 떨린다. 그럼 정말 우리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어디서 본 적 있는 듯 익숙했다. 나를 보는 것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같은 울음이 올라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잠깐 들어와요. 비 맞으면 감기 들어요. 둘은 말없이 실내로 들어왔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강은수예요. 그녀의 표정이 무너졌다. 입술이 떨리고 눈이 흔들렸다. 저도요. 저도 강은수예요. 세상이 흔들렸다. 숨이 막혀왔다. 생일 7월 12일 아니에요. 나는 대답하지도 못한 채 눈물이 먼저 떨어졌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우리는 50년 만에 서로의 존재를 본 것이다. 며칠 뒤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준비했다. 원망할 말들, 질투와 분노. 넌 부모님 사랑받으며 살았잖아. 그런데 그녀의 삶은 내 예상과 달랐다. 그 집은 부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독한 가난이었다. 아버지는 빚보증으로 무너졌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손이 부서지도록 일했다. 쌍둥이 자매는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일을 했다. 중학교 때는 급식비 밀렸다고 교실에서 한 소리 들었다. 고등학교 땐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알바를 3개씩 했다. 그녀도 나처럼 살았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겨울마다 난방비가 모자라서 애들 8명이 한 방에 이불 2개 덮고 잤어요. 7살 때부터 고구마 줄기 손질했고 9살엔 김장 철이면 손이 다 벗겨지도록 도왔어요. 말을 하다 보니 지금은 버린 줄 알았던 기억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되살아났다. 가끔 부모님이 데리러 온다는 소문이 돌면 애들이 바람처럼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항상 나만 남았어요. 내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자랐지만 결국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녀는 부모님 밑에서 끊임없는 가난과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았다. 나는 버려졌다는 자책 속에서 희미한 존재감으로 버티며 살았다.
왜 나만 보육원에 보낸 거예요? 내 질문에 그녀는 울며 말했다. 나도 평생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아줄 수도 미워할 수도 없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무너졌다. 며칠 뒤 우리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오래된 동네를 찾아갔다. 왜 한 명만 보육원에 보냈는지 이유를 듣기 위해 쌍둥이 그녀는 차 문을 잡고 숨을 길게 내쉰다. 나 어릴 때는 부모님이 많이 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겁나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이 가면 조금 덜 무서울 거예요. 우리는 오래된 골목을 조심스레 걸었다. 그 골목 끝에 주름진 나무 문이 보였다. 문고리를 돌리기 전 나는 내내 삼켜왔던 말을 꺼냈다. 우리 부모님을 만나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의 50년을 되찾으려고 온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부모님은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다. 공기는 오래된 먼지처럼 무거웠다. 엄마는 우리를 보자마자 주저앉아 울었고 아버지는 등 뒤에 두 손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울음은 많았지만 설명은 없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말했다. 밥은 먹고 가라. 그래야지. 그래야 말이 이어지지.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50년 동안 존재하지도 않던 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어쩐지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먹고 갈게요. 쌍둥이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함이 큰 힘이 됐다. 엄마는 허둥대며 반찬을 꺼냈다. 오래된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부엌에 작은 불이 투박하게 깜빡였다. 우리 네 사람은 좁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멸치볶음, 김치, 계란말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집밥. 하지만 나에겐 처음 태어난 집에서 먹는 첫 번째 가족 밥상이었다. 숟가락을 들기까지 나는 한참이 걸렸다. 엄마가 조심스레 말했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만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떤 맛일지도 모르는 음식에 대해 엄마가 나에게 긴장하고 있었다. 마치 50년 동안 못해준 걸 이 한 끼로 보상하려는 듯한 표정. 나는 천천히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단순한 된장 맛인데 혀끝에서 눈물이 먼저 올라왔다. 나의 쌍둥이 자매도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다. 쌍둥이 자매가 말했다. 어릴 때 엄마가 자주 울었어요. 가족들 앞에선 괜찮은 척 하시고 잠들기 전에 혼자 우시던 거 알아요. 엄마는 울음이 터질까 손등으로 입을 막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누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수야라고 들으면 항상 돌아보고 싶었어요. 엄마의 눈물이 밥 위로 한 방울 떨어졌다. 은수야. 둘 다 은수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순간 나는 참으려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왜 저를 데리러 오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찾았다고 말해줬다면 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을 몰아쉬었다. 아버지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 끓인 쇠처럼 녹이 쓴 듯 떨렸다. 우리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쌍둥이 자매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왜요?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지켜내지 못해서다. 그 말은 고백이 아니라 고문처럼 느껴졌다. 엄마가 조용히 말을 받았다. 너희 둘을 지키려고 했어. 정말 죽을 만큼 노력했어. 그런데 너무 약했어.
너무 힘이 없었어. 그 말이 50년의 침묵을 가르는 칼처럼 식탁 위를 지나갔다. 쌍둥이 자매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식탁 위 분위기는 가라앉은 연기처럼 무거웠다. 그때 쌍둥이 자매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저는 늘 생각했어요. 왜 나만 남았을까? 나는 놀라서 그녀를 봤다. 내가 남았다고? 그녀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완전히 부서진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엄마 아빠 지키느라.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걸 거의 못 가졌어요. 대학도 포기했고, 연애도, 결혼도. 다 가난 때문에 망했어요. 그녀는 내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네가 부러웠어. 그 말은 내 심장에 터질 듯 박혔다. 너는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었잖아. 가족의 짐 없이 누구를 책임지지 않아도 됐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돌아갈 집이 없었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우리 둘의 눈물이 식탁 위에 또 하나의 그릇처럼 고여갔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둘 다 서로의 상처는 부모인 우리 때문이야.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모든 감정이 폭발하듯 쏟아진 후 방 안엔 오히려 쓸쓸한 평온이 흘렀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네 삶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아. 쌍둥이 자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당신 삶을 들으니까 우리가 진짜 다시 만났다는 게 실감나. 그리고 엄마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은수야, 우리 지금이라도 다시 가족하면 안 될까? 나는 그 손을 보며 한참 숨을 골랐다. 50년의 원망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올라왔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손을 잡았다. 부모님의 용서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엄마는 소리 없이 울었다. 아버지는 눈물을 참고 뒤를 돌아 걸어갔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네 사람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다 먹었다.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어색하지만 50년 만에 시작된 가족의 첫 장면이었다. 며칠 후 보육원 교사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부모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얼어붙었다. 그는 이어 말했다. 당시 그 지역에 쌍둥이를 노리는 입양 브로커가 있었어. 한 명을 데려가 해외로 팔아넘기는 조직이었지. 숨이 막혔다. 부모는 둘 다 지키려 했어. 하지만 누군가 너희 집을 노렸지. 나는 속으로 외쳤다. 그렇다면 나는 팔려갈 뻔한 아이였던 건가? 우리는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당시 활동하던 불법 입양 조직, 한 명만 데려가려 했다는 기록, 우리 집을 여러 번 방문한 가짜 사회복지사, 부모가 신고했다가 협박당해 취소한 흔적, 해외 입양 실패 기록에 적힌 한국 여자아이 한 명. 우리는 다시 부모님을 찾아가 브로커에 대해 물었다. 부모님은 오히려 화를 냈다. 그 이름 묻어두자. 그걸 파헤쳐서 뭐 하려고? 진실이니까요. 진실이 사람을 죽일 때도 있어. 우리는 더 이상 부모님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엄마는 손을 붙잡고 말했다. 우리는 한 명이라도 지키려고 했어. 나는 무너졌다. 버려진 삶은 내가 선택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지켜내지 못해서 생긴 것이었다. 입양 관련 조사 과정에서 우리 둘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다. 넌
그래도 가족이 있었잖아. 가난했어도 엄마 아빠가 있었잖아. 쌍둥이 자매는 소리쳤다.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어. 가족 때문에 나만을 위해 살 수 없었어. 나는 맞받아쳤다. 나는 평생 혼자였어. 누가 나를 찾지도 않았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던지며 서로를 더 깊이 베어갔다. 마침내 밝혀진 진실은 더 끔찍했다. 입양 브로커를 우리 집으로 데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형, 큰아버지. 큰아버지는 술과 도박으로 빚을 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 브로커에게 제안을 받았다. 쌍둥이 한 명만 넘기면 돈을 주겠다. 부모님은 처음엔 거절했다. 그러자 큰아버지는 폭력을 휘두르고 협박했다. 결국 부모님은 아이 둘을 함께 보육원에 맡겨 둘 다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보육원 원장과 거래해 한 명만 몰래 빼내려고 했고 그 와중에 나는 입양 대상 기록에 올라갔다. 부모가 뒤늦게 되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그렇게 우리의 50년은 갈라졌다. 진실을 다 알고 난 뒤 나는 말했다. 우린 누구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었어. 쌍둥이 자매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누가 우리를 갈라놓아도 절대 떨어지지 말자. 우리는 부모님을 다시 찾아갔다. 엄마는 두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이제라도 가족이 되고 싶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우리 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우리는 서로의 손을 꾹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우리 가족은 망가졌지만 부서지지는 않았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어둠을 끝내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며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